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를 보면 명실상부 최고 산유국인 사우디가 실세가 된 모습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모두 다 사우디 원유의 행방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 에너지 대란으로 사우디의 위상이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빈살만 왕세자는 지난달 프랑스와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카쇼크지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으며 서방국들은 사우디의 등을 돌렸지만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사우디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파리 대통령궁에서 빈살만 왕세자와 공식 만찬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를 맞이하려 아프리카 순방에서 급하게 돌아왔다며 왕세자를 악수로 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불안으로 전례 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끝도 없이 상승하는 국제유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 사우디에 방문했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증산에는 실패했죠. 당시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유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지어 빈살만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의에서 물가 폭등의 원인은 사우디 때문이 아니라 서방의 친환경 정책이라고 탓을 돌렸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증산 계획을 밝히자마자 사우디는 감산 카드를 꺼낸 것인데요. 원유 생산량을 놓고 양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러시아로 인해 불안한 천연가스에 이어 원유 생산도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과 사우디 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틈을 러시아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직후 푸틴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와 원유 시장에 관해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더불어 사우디의 빈자리를 노리는 나라가 있죠. 중국입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의 사우디 방문이 외신들을 통해 보도되며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밋밋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때와 달리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면 성대한 환영 연회가 준비될 것이라고 알려져 서방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요. 러시아보다 중국의 사우디 밀착이 더욱 주목되는 것은 중국은 사우디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로써 미국의 달러 패권마저 흔드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 전 세계가 사우디와 빈살만 왕세자에 잘 보이려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사우디의 눈은 한국을 향해 있어 주변국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일정 추진이 확인되며 국내 건설 기업들의 기대감이 모아지기도 했는데요. 12일 주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사이에 빈살만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사실은 없지만 빈살만 왕세자는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방한할 계획이며 주된 논제로는 사우디의 네옴시티 건설과 사우디 원전 수주 등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가 네옴시티 건설을 한국에 맡길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사우디는 한 번 더 한국에 기대감을 주었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사우디 항공이 사우디의 제다와 수도 리야드를 인천과 있는 직항 노선을 복항한 것입니다. 과거 1990년대 중동 건설의 붐이 잦아들면서 사라졌던 대한민국과 사우디의 노선이 32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 한국과 사우디의 항공 노선 부활 사실만 보더라도 사우디가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전폭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한국에 맡길 것으로 점쳐지는 비전 2030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가 2017년 석유 중심의 사우디 경제를 친환경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전격 계획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입니다. 네옴시티는 그린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로봇이 물류와 보안, 가사 노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로 알려졌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북서부 타복주 일대에 약 26,500제곱킬로미터로 조성되는데요. 이는 서울시의 약 44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현재 네옴시티의 1차 완공 목표는 2025년으로 도시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의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첫 승정보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올렸습니다. 최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사우디의 네옴 컴퍼니가 발주한 더 라인 인프라 공사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수주 금액은 10억 달러 안팎으로 알려졌는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한 더 라인 건설의 총 사업비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지며 놀라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반도체, 인공지능을 비롯해 전기차, 수소 등 이동수단에서도 대규모 수주가 예상되며 한국의 기술 수출의 잭팟이 터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빈살만 왕세자의 평소 친분도 이번 수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한편 사우디는 한국의 원전건설 협력도 시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하는 12조 원 규모의 원전 2기의 건설을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한국전력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현재 한국의 진안,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정치적 조건 없이 신뢰할 수 있고 넉넉한 기술과 자금을 제공하는 유일한 정부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주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대부분의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과 달리 IAEA의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현재 호주산 수입 우라늄을 사용하여 원전 조립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주의 우라늄은 호주 수출 정책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데 이는 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유래된 물질이 호주의 동의를 먼저 확보하지 않고 제3국으로 재전송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미국이 한국의 사우디 원전 사업 참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도 사우디와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고 어떻게 보면 갑이 된 사우디의 원전 사업을 방해한다면 사우디가 러중과 더욱 밀접해질 것을 우려해 오히려 한국의 수주를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원전 수주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너무 많은 인프라 문제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상황도 초래된다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이미 한국의 대기업들이 피해를 볼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은 몇 달 전 한미 정상회담 당시부터 한국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고 테일러의 9대, 오스틴의 2개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두 합쳐 1,921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그리고 삼성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도 면담을 하며 투자 약속을 받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당시에도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화상회의를 하며 미국 투자를 결정지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 각기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현재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며 한국 정부는 WTO 제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터리의 핵심 자재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완성차 업체에 불똥이 튀게 된 것이죠. 현대자동차의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에 계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해왔는데 미국 정부는 이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자
국내에서는 앞으로 한국도 서방의 제재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하루아침에 실세가 된 사우디가 한국과 협력하기로 원하고 사우디와 관계 회복이 시급한 미국 사이에서 한국의 방향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지난 10일 한국 공군의 자랑 블랙이글스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상공에서 에어쇼를 펼쳤습니다. 이에 당시 전문가들은 타국에 한 번도 내어준 적 없는 피라미드 상공에서 한국의 에어쇼가 펼쳐졌다는 것은 이집트군이 한국의 전투기 도입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집트의 군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 K9 자주포 200대를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체결하고 K2 전차에 대한 협상도 진행하기로 한 이집트는 FA-50에도 관심을 보이는 여러 국가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카이 관계자들이 이집트가 만약 FA-50을 도입한다면 그 수량이 무려 100대로 예상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처럼 대규모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는 이유는 40대의 고급 알파 제트 훈련기 미라지 5E 및 미라지 2000과 같은 오래된 전투기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공군의 전투 능력 갱신을 포함해 군대의 현대화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집트는 몇 년 전 러시아에서 미그-29 MME를 구입했고 미국의 CH-47F 치노크, 프랑스의 라팔 등을 추가 도입했지만 가격과 호환성 면에서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원래 이집트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를 도입할 것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에 FA-50을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이 원인을 알아보려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미러 대립 상황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22일 러시아가 자랑하는 신형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5의 불안정한 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흔들릴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렉시 그로모프 우크라이나군 부참모장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된 수호이 35 전투기가 24대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수호이 35는 우크라이나의 낡은 전투기와 지상 부대들의 일정한 피해를 주고는 있지만 상대를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수호이 35의 성능 의심과 미러 대립으로 인한 제재 압박이 심해지자 이집트는 러시아로부터 24대에서 30대의 수호이 35를 도입하려던 계약을 취소하고 미국 F-15를 인도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F-15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F-15는 한 대당 무려 5천억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미국은 이것을 사라고 만든 것인지 의문마저 드는데요. 그리고 너무한 게 이렇게 비싼데도 생산 라인이 현저히 적어 구매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예측하기조차 힘듭니다. 애초에 이집트가 미러 갈등 상황에서도 수호이 35를 구매하려던 것도 F-15의 너무 비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집트는 수호이 35도 F-15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전투기 교체와 전력 증강이 시급한 이집트가 눈독을 들이는 것이 한국의 FA-50인 것입니다. 미국의 F-15가 최고의 전투기일지 몰라도 5천억을 넘는 가격인 반면 한국의 FA-50은 대당 300에서 400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도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큰 FA-50 블록 20이라고 해도 500에서 600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F-15를 한 대 도입할 가격으로 FA-50 블록 20은 넉넉 잡고 7대를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FA-50 블록 20에는 A4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으로 4.5세대 수준의 성능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점만 보더라도 이집트의 노후 전투기들이 2세대 전투기인 것을 봤을 때 엄청난 이득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집트는 한국 방산뿐 아니라 인프라 건설에서도 한국을 신뢰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현대로템은 이집트에서 8천억 원 규모의 전동차 대량 수주를 따냈습니다. 여기서 8천억은 작년 현대로템의 전체 매출 2조 8,140억 원의 3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야말로 잭팟 중에서도 잭팟인 것이죠. 여기다가 이집트는 엘다바 원전 사업도 한국에 맡겼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상대방인 러시아 측에서
막바지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큰 이변이 없으면 계약 체결식은 이달 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수주하는 원전은 2차분인데 먼저 1차 건설을 수주한 기업이 러시아 기업으로 한미 원전 동맹으로 수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지만 미국 원전 기업들도 수주에 동참하며 한국의 수주가 성사되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이집트가 차기 전투기로 FA-50 도입을 고심하고 있는 와중에 폴란드와의 본계약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이집트에서 에어쇼와 대규모 철도 수주 잭팟에 이어 곧바로 폴란드로 나라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들은 오는 26일 1차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가격, 물량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27일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 구매에 대한 총괄합 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조원대로 추산되는 1차 본계약에는 K2 180여 대, K9 200여 문의 수출이 우선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의 인도는 내년이기 때문에 계약 진행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은 전례 없는 성장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산 수출이 날아오르자 뜬금없이 일본에서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차 하나 못 만들어 수입하던 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수출 국가가 됐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실제 한국의 방산 시장 성장은 그야말로 눈이 부신데요. 1975년 미국의 도움으로 탄약 수출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야 장갑차 등으로 품목이 바뀌었고 2008년 수출 10억 달러를 찍은 뒤 한국 방산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 후 현재 2022년에는 올해 7월까지의 한국 방산 수출 규모는 이미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인 72억 달러도 그 이전 역대 최대액인 2014년 35억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이보다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를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 1967년 방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다 국제정세 다변화로 2014년 당시 47년 만에 법을 개정하며 방사 수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정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2020년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하기로 했던 단 한 건에 그치는 처참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결국 무기를 수출하지 못했던 이유가 법 때문이 아니라 기술력이 부족해서였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 방산 기업들은 수출 계약 달성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호주와는 소류극 잠수함, 영국과는 T1 초계기 수출 계약이 무의로 돌아갔으며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당초 자위대가 기술해외 이전에 난색을 보인 데다 기업도 수출 투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인도와는 군한 비행정 USE 계약 성공에 근접했지만 일본 측이 현지 생산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죠. 이에 일본 방위산업은 최근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일본 방산 시장이 부진한 이유로 판매처가 방위선과 자위대만으로 특정되는 특수한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 수출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폐쇄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전통적 무기 강국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기술 협력과 공동개발 등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아무런 이점도 상대방에 제공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기체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기업들은 후발주자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마케팅과 현지 맞춤 개량형을 개발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단행해 지금과 같은 위상을 얻었다고 외신들은 말합니다. 각국의 수출 물꼬를 트고 신뢰를 얻기 위해 한순간이 아닌 전략적 협력을 맺으며 수십 년에 걸쳐 신뢰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화 디펜스는 수출 초기 K9 자주포 전체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폴란드 측을 배려해 K9 차체만을 제공해 폴란드군이 기존에 사용하던 포신과 조립돼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국방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에는 국가들의 사정에 맞춰 K9 자주포 중고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의 계약에서는
포 1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 방산의 전례 없는 비상에 일본이 대놓고 질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에 신경조차 쓰지 않으며 유럽은 폴란드를, 아프리카는 이집트를 시작으로 한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하며 방산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